태수는 작년 봄 경성에 있는 본점으로부터 이곳 군산지점으로 전근해 오면서 주색에 치목하기를 시작했다. 그는 얼굴 생긴 것도 우선 매초롬한 게 그렇거니와 은연중에 그가 서울서 전문학교를 졸업했고 집안은 천녀석하는 과부의 외아들이고 놀기 심심하니까 은행에를 들어갔다는 것이 이곳 지점에까지 정근이 되어 내려온 것이라고 이러한 소문이 떠돌았었고, 그런데 미상불 그러한 집 자재로 그러한 사람 임직하게 그의 노는 본세도 허벅지고 돈 아까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던 결과 반년 남짓해서 60원의 월급으로는 엄두도 나지 않게 빚이 모가지까지 찼다. 이러한 억색한 경우를 임시로 메꾸기에 태수의 컨디션은 안팎으로 좋았다. 지점장의 신임은 두텁고 은행 내정에는 통달했는데 앉은 자리가 당좌계다. 그래서 작년 겨울 백석이라는 대금업자의 소절수를 만들어 쓰는 것으로부터 그는 사기와 횡령이라는 것의 첫 출발을 삼았다. 큰 대금업자랄지 그 밖에 예금한 금액이 많고 은행으로 들이고 내고 하기를 자주 하는 예금주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액면이 많지 않은 위조 소절수가 자기네 모르게 몇 장 은행으로 들어가서 조지리가 맞지 않더라도 좀처럼 눈에 띄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위조 소절수가 은행에 들어오더라도 그게 위조인지 아닌지 밝혀야 할 당좌계에서는 그냥 씻어서 넘기기만 하면 일은 우선 무사하다. 태수는 그 묘리를 알았던 것이다. 그는 은행에서 소절 수첩을 빼내오고 백석이의 도장은 그대로 새기고 글씨를 본받아 백석이 자신이 발행한 소절수와 언뜻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기에 그리 힘들지 않았다. 그놈을 믿는 친구라는 형보더러 찾아달라고 맡기고 그럴라 치면 형보는 다시 다른 사람을 시켜 은행으로 찾으러 보낸다. 은행에서는 태수가 그것을 어여시 받아 장부에 기입을 해서 현금계로 넘기고 현금계에서는 아무 의심도 없이 돈을 내주고 그 돈이 조금 후에는 형보의 손을 거쳐 태수에게로 돌아 들어오고 이것이다. 그가 처음 그렇게 소절수 위조를 해서 쓸 때에는 손이 떨리고 며칠 동안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했으나 차차 맛을 들이고 단련이 되면서부터는 돈이 아신 때면 제법 제 소절수를 발행하듯이 척척 써먹었다. 이 짓을 해놓았으니 늘 살얼음을 밟는 것 같이 마음이 위태위태한 판인데 지내간 4월 초생부터 그 백석이와 은행 사이에 사소한 일로 갈등이 나가지고 백석이가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옮기니 어쩌리 하는 소문이 들렸다. 만약 그러한 날이면 예금한 것을 한꺼번에 모조리 찾아갈 것이요. 따라서 태수가 손댄 1,800원이 비는 게 드러날 것이다. 동시에 그날이 태수는 끝장을 보는 날이다. 태수는 어디로 도망을 가거나 또 늘 입버릇같이 내던 자살을 하거나 두 가지 외에는 별 수가 없다. 소문대로 그가 천녀석 추수를 하는 과부의 외아들이기만 한다면야 모면할 도리가 없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은 낭설이다. 그의 편모는 지금 서울 아현 구석의 나무집 단칸 셋방에서 아들 태수가 15원씩 보내주는 것으로 연명을 해가고 있다. 태수의 모친은 중년 과부로 남의 집 안짬을 살고 바느질품, 빨래품을 팔아가면서 소중한 외아들 태수를 근근히 보통 학교까지만은 졸업을 시켰었다. 샘 같아서는 그 이상 더 높은 학교라도 들여보낼 수 있었지만 늙어가는 과부의 맨손으로는 힘이 자랄 수가 없고 그래 태수는 보통 학교를 마치던 길로 은행의 급사로 뽑혀 들어갔다. 그는 낮으로는 은행에서 심부름을 하고 밤으로는 다른 부지런한 동무들이 하듯이 야학을 다녀 을종 상업학교 하나를 졸업했다. 아이가 우선 외모가 똑똑하고 하는 짓이 영리하고 그런데다가 을종이나마 학교의 이력과 여러 해 은행에서 치열한 경력과 또 소속한 과정의 눈에 고인 덕으로 21살이 되던 해엔 승차해서 행원이 되었다. 본점에서 꼬박 2년 동안 지냈다. 그동안 태수를 총애하던 과장은 태수가 소위 급사 아가리라서 아무래도 다른 동무들한테
한풀 꺾이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기회를 보다가 계제를 만나 작년 봄에 이 군산 지점으로 전근을 시켜주었다. 태수도 서울 본점에 있을 동안은 탈 잡을 데 없는 모범 행원이었다. 사무에는 능숙하고 사람됨이 영리하고 젊은 사람답지 않게 주색을 삼가고, 그러나 주색을 삼간 것은 그가 급사로 지내던 타성으로 조심이 되어 그런 것이지 삼가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랬길래 그가 이 군산 지점으로 내려와서 길을 탁 펴고 지내게 되자 지금까지 금해졌던 흥미의 대상인 유흥가 계집이 상해와 같이 개방이 되어 있는 그 속으로 메머져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마치 아이들이 못 보던 사탕을 손에 닿는 대로 쥐어 먹듯이 방탕의 행락을 거듭거듭 집어먹었다. 믿는 외아들 태수가 이 지경이 된 줄 모르고 그의 모친은 그가 이제는 어서 바삐 장가나 들어 살림이나 시작하면 그를 따라와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니 지금도 매일같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천석거리 과불한 당치도 않는 소리다. 태수는 지난 4월에 그처럼 사세가 절박해오자 두루 생각한 끝에 마루나의 600원 소절수를 또 만들어 그 돈으로 도박을 해보는 것이다. 전에도 가끔 500석이고 300석이고 도박을 했고 그래서 번 돈이 손을 보았지만 천석은 처음이다. 그는 그놈에서 돈 1,000원이나 먹으면 어떻게 100석이껏 1,800원을 채워가지고 100석이 한텔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든지 본점에 있는 그 과장이라도 청에다가 100석이를 위무해서 이를 모면하려던 그런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돈 1,000원이 생기기는 고사하고 미천 600원까지 물고 달아났으니 개도 잡지 못하고 구럭까지 놓친 셈이다. 오직 그동안 백석이가 말썽 부리던 것이 너끔하고 그래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옮기는 눈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그것도 우선 위급을 면한 것이지 아무래도 받아놓은 밥상인 것을 언제 어느 구석에서 일이 뒤집혀 날지 하루 한시인들 앞일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육장 입버릇같이 죽어버리면 고만이지 이 소리를 하고 할라치면 순간순간은 아무 것이고 무섭지도 않고 근심도 놓이고 하던 것이다. 태수는 거리로 나와서 어디로 갈까 하고 잠깐 망설인다. 이런 때는 어떤 조용한데 가령 서울 같으면 찻집 같은 데로 가서 혼자 우두커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서울서는 별반 다녀보지도 못한 찻집이 불현듯이 그리웠다. 그러나 이곳에는 그런 기분이 가라앉는 순수한 찻집이 없으니 소용없는 말이고 그냥 선창이나 공원으로 거닐까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것은 어제 밤을 새워 술을 먹은 몸이 고단해서 내키지 않는다. 그러다가 문득 제중당으로 초봉이나 만나보러 갈까 해본다. 어제 낮에 들렸더니 요전번 전화할 때의 말대로 알기는 알겠는지 얼굴이 밝아가지고 대응하는 게 달랐고 그것이 태수한테는 퍽 유쾌했다. 태수는 초봉이를 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로 입이 벙싯벙싯 벌어진다. 그는 초봉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없이 기쁘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초봉이와 결혼이나 해서 단 하루나 이틀이라도 좋으니 재미를 보기가 마지막 소원이었다. 그런 다음에는 세상 아무 것에 대해서도 미련이 없을 것 같았다. 태수는 발길이 절로 정거장 쪽으로 떼어 놓여진다. 그러나 어제 바로 들러서 인단이야 포마드야를 더듬더듬 사왔는데 오늘 또 채신머리 없이 가고 보면 초봉이라도 속을 들여다보고 추근추근하다고 불쾌하게 여길 듯 싶어 재미가 덜할 것 같았다. 그래서 태수는 섭섭하나마 가던 발길을 돌려 계복동으로 들어선다. 여기서 잠깐 태수가 처음에 초봉이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겠다. 4월 바로 초생이니까 달포 전이다. 태수가 오후에 은행에서 돌아와 바깥 싸전 가게에 나가서 탑삭불이 한참봉과 한담을 하고 있노라니까 웬 여학생인지 차림새는 초라해도 얼굴이며 몸맵시가 단박 눈에 착 안기는
그런 여학생 하나가 가게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태수는 그 여학생의 차림새가 너무 조촐하고 더욱 트레머리에 통치마는 입었어도 고무신에 버선을 신은 것이 혹시 공장이나 정미소에 다니는 여직공이 아닌가 했다. 그렇다면 더욱 인물이 아깝다고. 그래서 태수는 황홀하게 그를 바라보는 참인데 마침 탑삭불이 한참봉을 보더니 사풋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초봉이었었다. 아버지 안녕하시고. 탑삭불이 한참봉은 이렇게 아주 친숙히 인사를 했다. 네. 초봉이의 대답은 들리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방긋이 웃는 입을 보고서 태수는 그만 엎으러지게 흠탄을 했다. 초봉이가 지나가기가 무섭게 태수는 탑삭불이 한참봉더러 "거 누구예요?" 하면서 사뭇 숨이 차게 다급히 물었던 것이다. "왜?" 한참봉은 희죽이 웃다가 "저놈의 둔뱀에 사는 우리 아는 사람의 딸인데 학교 졸업하고서 시방저기 제중당이라는 양약국에 다닌다지." "그래 마음에 들어?" 그는 연신 수염 속에서 내숭스럽게 웃는다. "아니요 거저." 태수는 너무 덤빈 것이 점직해서 뒤통수를 긁는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군 그래. 워낙 똑똑하겐 생겼지. 정 마음에 들면 집에 사람들어 중매를 서달라 그럴까? 저놈의 둔뱀이 정주산의 맏딸 초봉이라면 나보다 더 잘 알 테니. 아니요 아저씨 괜히. 그날 밤부터 태수는 그새까지 시뻐하던 장가를 급작스레 들겠노라고 그러니 초봉이한테 중매를 서달라고 김씨를 졸랐다. 태수를 몰래 좋아하고 있던 한참봉의 아내 김씨는 초봉이란 말에 도무지 전에 없던 일로 벼랑간 강짜가 나고 나되 사뭇 앞이 캄캄하고 몸이 떨려 어쩔 줄을 몰랐다. 김씨는 자청해서 태수더러 결혼을 하라고 했고 종차 나서서 규수를 골라 내 손으로다가 뒤바지를 들어 혼사를 치러줄 염려까지 했고 그러면서도 조금은 질투 같은 것은 몰랐고 한 것은 무릇 그 여자 즉 태수의 배필인 동시에 질투의 대당 인물이 실제의 인물로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초봉이라고 하는 잘 아는 계집애 그때의 최근으로는 작년에 본 것이 마지막이지만 썩 아담스럽게 생긴 고 계집애 초봉이가 이건 시방 당장 내 애물인 태수를 차지를 해 가다니. 그 계집애가 이러해서 계제와 태상을 만나 질투는 피어올랐던 것이다. 그러한 딴속을 두어두고 그는 태수더러는 초봉이가 너한테는 과분하다는 핑계를 해가면서 그의 소청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드는 것이었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